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사는 60대 여성입니다. 딸아이 시집 보내고 이제 남은 건 퇴직한 남편의 연금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내는 일뿐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평생 성실하게 일하고 노년에 든든한 연금까지 받아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남편의 존재를 주변에서는 참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온전히 한 사람의 속내를 다 아는 건 불가능한 일이더군요. 30년 넘게 한 이불을 덮고 살았는데 제가 알던 그 사람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고 기막힌 진실을 알게 됐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저는 그날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여러분 앞에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38년을 꽉 채워 일하다 시청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단으로 들어가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으니 크게 출세했다고는 못해도 그 긴 세월 동안 별탈 없이 잘 지내왔다고 자부하는 것 같더군요. 한창 일할 나이에는 명절에 뭔가를 사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는데 남편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 집 문턱도 못 넘게 했습니다. 어쩌다 몰래 놓고 간 물건이 있으면 다음날 새벽같이 챙겨나가 기어이 되돌려주고 오는 사람이었죠. 제가 아까워서 한마디 한 적도 있어요. 여보, 이거 소고기 몇 팩인데 그냥 냉동실에 넣어두면 안 돼? 애 구워 먹이게. 안 돼. 이런 거 한 번 받으면 다음부턴 거절을 못하는 법이야. 아니, 누가 한다고 그래. 이까지 고기 조금 가지고 뭘. 아이,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바라고 줬겠어? 난 그렇겐 못 살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그만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가끔은 답답할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남편이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집 앞 슈퍼에만 가도 동네 여자들이 그랬거든요. 아유, 그 집 양반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괜히 실없는 소리도 안 하고 빈틈도 없지. 성실하지. 거기다 한눈 한 번 안 팔고 가족밖에 모르니 얼마나 좋아? 그 집 양반 같은 공무원만 있으면 나라 걱정할 게 뭐 있겠어.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전 괜히 민망해서 이렇게 대꾸하곤 했죠. 아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얼마나 답답한지. 누가 김치 한 쪼가리 줘도 못 받게 하고 뭐 하나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그러니 더 좋지. 밖에서 절대 헛된 짓 할 사람 아니잖아. 세상 남자들 다 다른 여자 기웃거려도 그 집 양반은 그럴 일 없을걸? 저도 그 말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자기 체면 구겨지는 게 싫어서라도 여자들이랑 함부로 놀아날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꼬장꼬장한 성격 때문에 살림이야 늘 빠듯했지만 그만하면 좋은 남편이라고 저 자신을 다독이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퇴직하고 나서도 남편은 그냥 집에 누워 대충 시간을 보내는 법이 없었어요. 일주일에 2번은 복지관에 나가 봉사활동을 했고 문화센터에 다니며 그림도 배웠습니다. 시청 후배라는 사람들도 심심찮게 찾아왔죠. 승진해서 밀렸다는 사람, 윗사람과 부딪혀 사표를 낼까 말까 한다는 사람, 다들 남편 앞에 앉아 한참을 하소연하다 갔어요. 얼마 전에 시집간 딸도 그런 자기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고 매사에 냉정하리만치 이성적인 남편도 딸에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운 아버지였습니다. 사위도 든든한 사람을 얻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한동안 큰 걱정 없이 편안한 날들이 이어졌어요. 남편 덕분에 노후 걱정도 없었습니다. 연금이 다달이 나오니 넉넉하진 않아도 굶을 걱정은 없었고 30년 넘게 모은 목돈도 꽤 있었으니까요. 저희 두 사람 건강만 허락한다면 소박하지만 남부럽지 않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알 수 없더군요. 하루는 저녁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는데 TV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방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잠옷이 아니라
나갈 때 입는 옷에 겉옷까지 걸쳤더라고요. 저는 의외라는 듯 물었죠. 이 밤중에 어디 가려고? 후배가 좀 보자네. 금방 올게. 아니 왜 잘 시간에 사람을 불러내? 밝을 때 보면 될걸. 야근하다 갑자기 상의하고 싶은 일이 생겼나 봐. 알아서 들어올 테니까 괜히 기다리다 전화하지 말고 먼저 자. 뭐 심각한 얘기를 꺼낼 눈치니까. 늦은 시간에 나가는 게 좀 거슬리긴 했지만 그땐 별 생각이 없었어요. 워낙 사람들이 자주 찾는 양반이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날 밤 남편이 들어온 시간이 새벽 1시가 넘었더군요. 현관을 여는 소리에 깨서 나가봤더니 신발도 제대로 못 벗고 벽을 짚고 서 있는데 술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술을 즐기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회식이 있어도 한두 잔 받아놓고 앉아있다가 오는 사람이라 그 긴 결혼 생활 동안 취해서 들어온 걸 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그런 사람이 몸도 못 가눌 만큼 술을 마시고 들어왔으니 놀랄 수밖에요. 아니 당신 이게 무슨 꼴이야?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야? 별일 아니니까 얼른 가서 자. 별일 아니긴. 후배한테 뭐 심각한 일 생겼어?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나 피곤하니까 말 좀 그만하고 들어가자. 그러더니 방으로 들어가 그대로 누워버리더군요. 저는 어이가 없어 한참을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밤 외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꼬박꼬박 저녁만 먹으면 옷을 갈아입고 나가더라고요.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답은 늘 한결같았죠. 후배가 보자고 한다. 아는 사람이 부른다. 그런 대답뿐이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그로부터 몇 주 뒤였어요. 밤늦게 들어온 남편 옷을 벗겨 세탁기에 넣으려는데 낯선 냄새가 코를 찌르더군요. 익숙한 술 냄새가 아니라 진한 여자 향수 냄새가 분명했어요. 저는 그 난방을 손에 든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설마 하면서 소매에 코를 대보기도 하고 혹시나 어디 립스틱 같은 게 묻은 건 아닌가 해서 요리조리 살펴도 봤어요. 화장품 자국은 없었지만 몇 번이나 다시 맡아봐도 냄새는 분명 여자 향수 냄새가 확실했죠. 그날부터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밤에 남편이 나가면 시계만 쳐다보고 들어오면 자는 척하면서 냄새부터 맡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그런 정황만으로 그토록 믿었던 남편을 의심한 건 아닙니다. 이상한 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맘때부터 자꾸 제 눈을 피하고 밥 먹을 때도 휴대폰을 뒤집어서 바로 옆에 놓고 먹더라고요. 심지어 목욕할 때까지 가지고 들어갔죠. 예전에는 누구한테 전화가 오든 제 앞에서 그냥 받던 사람인데 언제부턴가 벨이 울리면 액정부터 들여다보고는 슬그머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더군요. 한 번은 제가 이불을 터는 척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어요. 남편이 담벼락 쪽에 등을 돌리고 서서 목소리를 낮추고 얘기하는데 몇 마디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서던 남편이 저를 보더니 흠칫 놀라더군요. 당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뭐 하는데? 이불 털잖아. 근데 당신은 왜 전화를 마당까지 나와서 받아? 아무것도 아니야. 말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얼굴엔 잔뜩 먹구름이 끼었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그 얼굴을 두고두고 곱씹으며 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다 한 달쯤 뒤에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금 하나가 만기라 은행에 연장하러 갔는데 창구 직원이 뜻밖의 말을 꺼낸 거예요. 고객님, 이 계좌는 지난달에 해지하셨는데요. 네? 해지라뇨? 그럴 리가 없는데? 여기 보시면 3천만 원 인출되셨어요. 중도 해지는 본인만 가능하셔서 명의자인 남편분이 처리하고 가신 걸로 확인됩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더라고요.
간신히 마음을 다잡고 집에 돌아와 저녁상을 차려놓고 남편이 들어오기만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는 남편을 향해 저는 침착하게 입을 열었어요. 여보, 나 오늘 은행 다녀왔어. 당신 그 정기예금 왜 깼어? 생활비 통장은 따로 있는데 그거 깨서 뭐 했는데?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왜 그랬어? 급하게 쓸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일이 뭐냐고. 3천만 원이 애들 이름이야? 그 큰돈을 말도 없이 써놓고 할 말이 그것뿐이냐고. 나중에 다 얘기할게. 지금은 묻지 마. 뭐야? 지금 말해. 젊어서도 이런 일 없던 사람이 왜 다 늙어서 안 하던 짓을 해? 사람 실망시키지 말고 빨리 말해보라니까? 그만해. 남편은 대답하는 대신 식탁이 흔들릴 만큼 거칠게 의자를 밀고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저는 생전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놀라서 말문이 막힌 저를 놔두고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 뒤에도 저는 흐트러진 식탁 앞에 넋을 놓고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어이가 없어 눈물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날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밤마다 나가는 남자, 술 냄새와 여자 향수 냄새, 말없이 빠져나간 목돈. 아무리 생각해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한 가지였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설마 여자 문제? 아니 젊을 땐 그리 깔끔을 떨더니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아니지. 아무리 여자가 좋아도 그럴 사람은 아닌데. 뭐 후배가 돈이 급하다고 한 건 아닐까? 그렇게 저 자신을 설득하려 해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꾸 생각이 그쪽으로만 돌아가는 걸 저도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딸아이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동네 여자들이나 친구들 앞에서도 하소연할 수 없었죠. 남편 흉을 보는 게 제 얼굴에 침뱉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 혼자 그 불안을 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도 큰 맘을 먹었어요. 남편이 나가고 5분쯤 있다가 겉옷만 걸치고 뒤를 따라 나선 거죠. 이 나이에 남편 뒤를 밟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제 눈으로 직접 봐야 속이 풀릴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헌데 큰 길 버스 정류장까지 잘 따라가다 신호가 바뀌면서 사람들 틈에서 낀 남편을 그대로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발을 동동 구르다 정류장 의자에 한참을 앉아있다 그냥 혼자 걸어 돌아왔어요. 그 후로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앉으나 서나 그 여자가 누구일까 하는 생각만 떠오르더군요. 이대로 속만 태우다가는 내가 먼저 죽고 말 거야. 그래서 제 눈으로 반드시 확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자 해답은 딱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사람을 붙여보자는 생각이었죠. 평소에 그런 일은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다른 시원한 답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휴대폰을 열어 어설픈 솜씨로 검색을 시작했어요. 실력 좋은 곳을 추천받고 싶었지만 아는 사람한테 입을 뗐다가는 하루 만에 온 동네가 다 알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 의지한 겁니다. 수많은 탐정사무소와 흥신소가 나왔지만 그중 부부 문제 해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곳이 있어 그곳을 선택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기간이 사흘이나 걸렸어요. 전화기를 들고 고민을 끝없이 반복했거든요. 이 나이에 남편을 조사하겠다고 그런 데를 찾아간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결국 창피함을 무릅쓰고 시내 상가 3층에 있는 흥신소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저보다 10대 살은 어려 보이는 남자가 차분하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기 남편 일로 왔는데요. 아, 네. 이쪽으로 앉아서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 열의 아홉이 그 일입니다. 다들 배우자 문제로 찾아오시죠. 김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먼저 긴장한 저를 위해 차 한 잔을 권했죠. 상대의 말투가 차분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내 책상에 올려놓습니다.
딸아이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을 그런 일에 쓰게 될 줄은 몰라 씁쓸하더군요. 사진 속에서 양복을 입은 남편이 웃고 있는 얼굴을 보니 괜히 울컥 화가 치밀었어요. 그때 김 팀장이 수첩을 꺼내더니 이것저것 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동안 있었던 일과 남편의 평소 성격에 대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김 팀장은 제 말을 열심히 적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더 알아내기 어렵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혼 소송을 위해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거나 무리하게 불법적인 방법을 원하시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일을 진행하진 않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불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잘못한 건 남편인데 정작 죄를 짓는 건 저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오랜 시간 믿고 살던 남편의 뒤를 캐보겠다고 사람까지 붙였으니 당당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사흘째 되던 날에 드디어 중간 보고라며 전화가 한 통 왔더군요. 사모님, 아직 남편분 주변에는 여자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대신 자주 가는 술집은 확인했는데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술집이라면 여자가 나오는 곳일 수도 있으니 밖에서 따로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해도 자주 가는 술집에서도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일주일이 되는 날 오후 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젖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전화를 받았어요. 사모님, 좀 이상한 일이 생겨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이상한 일이라뇨? 아니, 저 말고 다른 미행이 또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도통 김 팀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계속 되묻기만 했습니다. 상대는 답답하다는 듯 목소리에 조금 힘을 주고 다시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남편분을 따라붙은 미행이 더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 그제야 그 말의 뜻을 알아듣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니, 누가요? 아니, 누가 우리 남편을 또 쫓아다녀요? 글쎄요, 저도 처음엔 착각이겠거니 했는데 사흘 내내 같은 차가 저랑 똑같이 남편분의 뒤를 밟는 걸 눈치채고 아예 제가 그쪽을 따라붙어 봤습니다. 어머나, 그래서요? 알아보니까 그쪽도 저희랑 비슷한 이 바닥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보고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의뢰인의 비밀을 지키는 것도 업계 철칙이라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 남편분 동선을 훨씬 잘 알더군요. 적어도 저희보다는 미행한 지가 한참 됐다는 뜻이죠. 한참이라니 얼마나요? 글쎄요. 사실 의뢰 내용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계속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어쩌죠? 혹시 제가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보면 안 될까요? 사모님이 직접요? 네.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힘드신 것 같으니 연락처 주시면 제가 직접 만나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모님, 제 경험으로 미뤄봐서 만약 여자 문제라면 상대 여자의 남편 쪽에서 사람을 붙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남편분은 여자와 단둘이 만나신 정황이 없으니 다른 성격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혹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위험한 상황이요? 누가 긴 시간 동안 돈을 들여 사람을 붙였다면 다 그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나서야 하는 일이라는 뜻이죠. 그 말에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용기를 내고 주먹을 꼭 쥐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마당에 다시 손을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야겠어요. 그 뒤로 저는 밥을 안 치다가도 김 팀장에게 받은 전화번호를 들여다보고 빨래를 개다가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들어와 씻는 소리를 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은 자기 뒤에 사람이 2명이나 붙어있다는 걸 알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다 늙어서 이런 일에 휘말린 거야? 다음날 아침, 남편이 나가는 걸 확인한 저는 얼른 방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고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3번쯤 가자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심호흡을 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 실례지만 그쪽이 제 남편 뒤를 따라다닌다고 들어서 연락드렸어요. 그런 제 말에 전화기 너머가 한참 조용해지더군요. 그러다 한참 만에야 상대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고용된 사람일 뿐이고 제가 받은 의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발 아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제가 이러다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사람도 뭔가를 재고 있는 눈치였어요. 그러다 겨우 이 한마디가 돌아오더군요. 저는 남편분의 과거와 관련된 어떤 분의 의뢰를 받은 것뿐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과거라뇨? 무슨 과거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지만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는 끊어진 휴대폰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 자리를 한참이나 왔다 갔다 서성였어요. 도저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더라고요. 여자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슨 일이라는 말인지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과거라니 무슨 과거를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이랑 산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모르는 과거가 있단 말이야? 당연히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안방 장롱 위에 올려놓았던 낡은 상자를 끌어내렸어요. 결혼할 때부터 모아둔 사진첩이며 서류 봉투가 들어있는 상자였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 상자를 털고 뚜껑을 열어 안에 든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신혼 때 새방 앞에서 찍은 사진, 남편이 딸아이를 안고 찍은 사진, 그 사이사이 제가 기억하는 얼굴들이 그대로 있는데도 어쩐지 낯설게 보이더군요. 그러다 제 가슴을 후벼 파는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건 제가 낳은 첫 아들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어느 집에나 각자의 아픔이 있기 마련이라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남들과는 비교도 안 될 아픈 기억이 있었죠. 아들이 갓 100일을 넘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사이에 아이가 열병에 걸려 어린 생을 마감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뒤로 저는 죽지 못해 살았어요. 자식 잃은 슬픔을 알기에 노모를 놔두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없어 꾸역꾸역 끔찍한 세월을 살아냈죠. 그런데 이를 악물고 살아가니 또 사라지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고 2년 후에는 딸도 낳고 남들 사는 것처럼 살게 됐어요. 물론 가슴에는 죽을 때까지 지우지 못할 커다란 상처를 안고 있었지만 그것마저 제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모진 세월을 살아냈어요. 너무 어릴 때 떠난 아이라 이제 시댁 사람들도 친정 식구들도 심지어 남편마저 그 아이에 대해 잊고 사는 것 같지만 오직 저만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어미인 저마저 그 아이를 잊는다면 누가 기억해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이의 기일이면 해마다 절에 찾아가 기도하고 아이를 뿌렸다는 강에서 눈물로 인사를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날 남편의 과거를 찾아보려다 아픈 상처를 건드린 저는 또 한참을 떠난 아이 사진을 끌어안고 눈물 흘려야 했죠. 아가, 너희 아버진 무슨 비밀을 안고 사는 걸까? 네가 하늘에서 엄마를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결국 그날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만큼 기운을 잃고 그대로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 때문에 심란한 마음에 떠난 아이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더해져 가슴이 조각나는 기분이었죠. 밤늦게 들어와 씻고 나온 남편이 제가 꺼내놓은 상자를 보고 멈칫하더군요. 이건 뭐하러 꺼냈어? 그냥 우리 예전 사진 좀 보려고. 다 지난 걸 왜 자꾸 들춰? 먼지 나고 속만 아프지? 그렇게 툴툴거리던 남편은 얼른 상자 뚜껑을 도로 덮어 장롱 위에 올려놓고는 말없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저는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누가 뭘 알아내려고 이 남자한테 사람까지 붙인 걸까? 답답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어. 전화로 안 되면 직접 얼굴을 보고 매달리는 수밖에. 다음 날 저는 바로 김 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팀장님, 남편을 쫓는다던 그 사람 사무실이 어디예요? 사모님, 전화로도 아무것도 말 안 하던 사람인데 찾아가신다고 달라지겠어요? 그래도 얼굴을 보고 사정하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르잖아요. 제발 알려만 주세요. 한참을 뜸들이던 김 팀장이 결국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택시를 타고 찾아가 보니 서울 변두리 낡은 건물에 있는 탐정사무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가 나와서 친절하게 말했죠. 어떻게 오셨나요? 남편 일 때문에 오셨습니까? 목소리를 들어보니 제가 통화한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통화한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 뒤를 왜 쫓아다니는지 꼭 알아야겠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대번에 남자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는 게 보였습니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도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알아요. 저도 남의 밥줄 끊자고 온 건 아니에요. 딱 하나만 알려주시면 2번 다시 안 찾아올게요. 혹시나 남편이 무슨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는 바람에. 그러자 제 착각인진 모르겠지만 상대 남자의 눈에 잠시 저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듯한 빛이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절대 안 된다고 펄쩍 뛰던 남자가 한숨을 깊게 쉬며 이렇게 말했죠. 그럼 저한테 들었다는 건 비밀로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눈을 반짝이며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절대로 이 사무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제가 얼마나 애절하게 말했는지 저조차 그런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큰 결심을 한 그 사람이 말을 시작하기 전 종이컵에 물을 따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일단 물 한 잔 드세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듣고 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이상 그냥 돌아가서 예전처럼 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단숨에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어두운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제가 남편분 뒤를 쫓은 지도 벌써 2달이 다 돼가네요. 네? 그렇게나 오래됐나요? 도대체 뭐 때문에... 남편분의 예전 행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원래 제가 알아내야 할 건 이미 다 알게 됐는데 최근에 남편분 주변에 변화가 생겨서 그걸 쫓고 있었어요. 예전 행적은 뭐고 최근의 변화는 뭔가요? 그러자 상대가 제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생각지도 못한 말을 건넸습니다.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남편분은 젊을 때 도박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헛웃음이 터졌어요.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도박을 해요? 말도 안 돼요. 제 남편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30년 넘게 부부로 살았지만 화투짝 한번 만지는 걸 못 봤어요. 젊을 때 출장 가신다고 며칠씩 집을 비우신 적 없었습니까?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유독 지방 출장이 많다고 집을 비운 적이 있긴 했어요. 그때가 아마 첫 애를 가졌을 때였을 겁니다. 남편이 가장의 무게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할 일까지 대신 나서서 하느라 바쁘다고 알고 있었죠.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출장 가방도 열심히 싸주고 며칠씩 일하다 돌아오면 정성껏 보양식도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 알아봤다는 탐정의 말은 달랐어요. 지방으로 판이 크게 서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남편분은 신분을 숨기고 그 판을 따라다니셨어요. 회사에는 휴가나 병가를 냈고요. 그럴 리가. 우리는 그때 새빵 살면서 생활비 한 푼도 아껴 쓰던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문제였죠. 월급을 통째로 잃고 그 돈을 메우려고 사채를 쓰셨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고요. 사모님,
그때 남편분 앞으로 잡힌 빚이 지금 돈으로 치면 집 몇 채 값은 됐을 겁니다. 너무 황당한 말이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럼 한 집에 사는 제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 큰 빚을 어떻게 갚았다는 건가요? 그 말이 나오자 상대가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여 서류철만 만지작거리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돈으로 갚은 게 아닙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어요. 돈으로 갚은 게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이 아니면 뭐로... 그때 남편분한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가 무서운 제안을 했습니다. 돈은 많은데 애가 없어 아이를 원하는 집이 있다고요. 자식이 없어 애가 타는 부잣집인데 주변에 쉬쉬하느라 대놓고 입양하진 못한다고요. 저는 탐정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서 고개만 갸웃거리고 있었죠. 그러자 상대가 다시 한번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주면 그 빚을 다 없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제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다시 한번 물었죠. 아이라뇨? 그게 무슨... 우리 집 아이요? 사모님, 그때 사모님이 낳은 첫 아이는 열병으로 잘못된 게 아니라 남편분의 손에 의해 부잣집에 넘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입 다무는 대가로 엄청난 금액의 도박빚을 사채업자에게 대신 갚아준 거고요. 사채업자가 남편분과 그 부잣집의 중간에서 연결책 노릇을 한 겁니다. 너무나 끔찍한 탐정의 말에 저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을 만큼 놀랐습니다. 무슨 아이요? 우리 애는 죽었어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사이에 열병으로 죽어서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한 줌 채로 강물에 뿌려진 아이라고요. 설마 아무리 빚에 쫓겨도 애 아빠라는 인간이 그런 짓을 했을 리가 없어요. 사모님, 아니라고 하세요. 지금 당장 아니라고 하라고요. 하지만 남자는 안타까운 얼굴로 목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열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사모님이 입원해 계신 일주일 사이에 남편분이 그 집으로 넘겼고 그 대가로 빚을 전부 털어냈어요. 이게 제가 지난 2달 동안 조사하고 증거 수집한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상대가 종이컵에 물을 한 잔 더 떠다 줬지만 그걸 마실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다시 꺼낸 말이 이거였죠. 사망신고는요? 그때 분명히 애를 화장하고 사망신고까지 했다고 했어요. 내가 분명히 서류도 다 확인했고 이미 30년도 훨씬 전에 이 세상에 없는 애가 됐다고요. 그 당시 남편분 동기 중에 그쪽 업무를 보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전산이 촘촘하지 않았을 때라 서류 몇 장으로 사망신고 하나 조작하는 건 일도 아니던 시절이었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계속되는 충격적인 폭로에 아무리 참아보려 해도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기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제가 당한 사고는요? 저는 그때 잠든 아이를 남편한테 맡기고 시장에 다녀오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어요. 그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 맞았나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사한 내용이에요. 그 오토바이 사고도 그 사채업자 쪽에서 일부러 일으킨 겁니다. 목숨엔 지장이 없지만 사모님이 입원해서 치료받아 아이를 돌볼 수 없게 하는 게 목표였다고 하더군요. 제가 어렵게 당시 사고 가해자를 만나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때 사모님이 일주일간 입원한 틈에 아이가 열병으로 잘못됐다며 남편분 혼자 화장하고 사망신고하고 유골을 강에 뿌렸다고 하셨다면서요. 아무리 아이라지만 모든 게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더구나 사모님이 중태로 정신이 없던 상황도 아니었는데 엄마도 모르게 아이를 화장해버린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도 그 일로 남편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입원한 저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다는 말로 둘러댔지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때 저는 아이가 제 곁을 떠났다는 슬픔이 너무 커서 나머지 일에 관해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 뒤로 다 죽어가게 생긴 저를 친정엄마가 걷어서 정신 차리게 하고 다시 남편 곁으로 돌려보내기까지 꼬박 반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닌 남편이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 넘게 제가 붙들고 산 아픔이 전부 조작된 진실이었다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만큼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으로 헤매다 아이 기일에 절에 찾아가 기도 올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를 뿌렸다는 강가에 앉아 얼마나 울다 돌아왔는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욱신거렸어요. 그 어린 것이 엄마도 없이 앓다가 떠났다는 생각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억지로 숨만 붙은 채 몇 개월을 살았던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자신의 죄를 덮으려 한 남편의 음모였다니 기가 막힌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했죠. 그때 아마 친정엄마가 안 계셨다면 저도 벌써 이 세상을 등졌을지 모릅니다. 자식 잃고 식음을 전폐한 저한테 며칠을 붙어 앉아 이러셨거든요. 떠난 애 잊으라는 게 아니다. 애가 하늘에서 자기 때문에 망가진 어미 보면서 울지 않도록 정신 단단히 붙들고 살라는 말이야. 그 불쌍한 것이 죽어서도 울어야겠니? 그러고 덧붙이신 말씀도 있었어요. 애 아빠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라고 정신이 있었을 것 같니? 그래도 남자라고 강한 척하면서 떠난 애 수습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럴 땐 그저 서로 보듬고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등 두드려 줘야 하는 거야. 그 말씀에 마음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고는 남편이 속으로 울고 있을까봐 제가 먼저 웃어 보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아픔을 지닌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그 엄청난 일을 꾸민 장본인이라니.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런 사람을 하늘처럼 믿고 3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다니 너무나 끔찍하고 소름 돋는 일이었죠. 그 순간 이미 저한테는 남편이 누구를 만나고 다니는지 그 인간이 어떤 일을 당하는진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탐정은 아예 작정한 듯 모든 일을 다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사모님, 근데 얘기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요즘 남편분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이 바로 그때 같이 일을 꾸민 사채업자입니다. 네?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왜 또... 우연히 일치라고 하기엔 기막히게도 제가 이 일을 조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 사채업자가 다시 남편분 앞에 나타났어요. 알아보니 그때 이후로 줄곧 교도소를 들락거리다 얼마 전에 우연히 남편분과 재회한 것 같더군요. 그리고 계속 예전 그 일을 빌미삼아 남편분을 협박하고 있었고요. 협박이요? 그렇습니다. 예전 그 일을 사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밝히겠다고 협박하면서 술집으로 불러내 하룻밤에 몇백씩 술값을 쓰게 하고 목돈도 여러 번 받아간 것 같더군요. 그제야 저는 그간의 일들이 이해됐어요. 한밤중에 나가서 술 냄새를 풍기고 오고 여자 향수 냄새를 묻히고 오고 목돈을 한꺼번에 써버리고 그 모든 게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을 숨기기 위한 발버둥이었던 겁니다. 차라리 남편이 단순하게 바람을 피운 거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남편이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었어요.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럼 그때 그 아이, 제 아들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어딘가에 살아는 있는 건가요? 남자는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사모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건 그런 짓을 저지른 남편분을 지금도 걱정하고 계신 사모님이 너무 안타까워서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뭐요? 말씀하세요. 머지않은 날에 저절로 아시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주세요.
먼저 알게 된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제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팔을 붙들고 늘어져도 상대는 안타까운 얼굴로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딱 한마디를 보태더군요. 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일 절대 비밀로 해주신다는 약속 지켜주세요. 특히 남편분한텐 티내지 마시고요. 그 뒤로 제가 그 사무실을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집으로 돌아왔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도 않을 만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집 앞이었고 그때 불현듯 한 가지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30년 전 친정에서 마음을 다잡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여보, 우리 애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고 당신 몸이나 챙겨. 그 순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르자 또다시 눈물이 차올라 차라리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가증스러운 인간. 자기가 애를 어디로 보내는지 알고 있으니 그런 말을 한 거야. 저는 집 안으로 들어와 불도 켜지 않고 그대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들어온 남편이 어둠 속에 말없이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묻더군요. 당신 불도 안 켜고 왜 이러고 있어? 어디 아파? 아니,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당신 그때 우리의 마지막 얼굴 기억나? 뭐? 아니, 뭐 뜬금없이 무슨 애? 우리 아들 말이야. 제대로 크지도 못하고 떠난 우리 아들. 마지막에 웃고 있었어? 울고 있었어? 그러자 당황한 남편이 필요 이상으로 짜증을 내며 소리쳤어요. 갑자기 그 소리는 왜 또 꺼내? 그러게 그 상자에 든 거 다 버리라니까. 그거 꺼내보더니 또 시작인 거야? 대답해. 어땠냐고? 아니 몰라. 다 잊었어. 벌써 30년도 더 된 일인데 그걸 어떻게 기억하라고 사람을 잡아? 그러더니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전 결심했어요. 저 인간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제 한마디도 믿지 않을 거야. 애가 어디 있는지는 내가 직접 내 발로 꼭 찾아내고야 말 거야. 그런 일이 있고 저는 어떻게든 아이의 행적을 찾기 위해 다시 김 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탐정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모두 말하자 김 팀장 역시 놀라움에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참 만에 입을 열어 뜻밖의 말을 꺼내더군요. 사모님, 그 탐정이 기다려보라고 했다면 일단 잠시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서서 조사하는 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쩐지 저는 일단 기다려보는 게 순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물론 사모님이 힘드시겠지만 며칠만이라도 기다려보시죠. 그래서 저는 김 팀장의 권유대로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견뎌보려고 했지만 그 시간이 너무나 길고 괴로웠어요. 던데 그로부터 3일 뒤 거짓말처럼 남편의 뒤를 쫓던 탐정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사모님, 제 의뢰인이 사모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요? 아니, 저를 왜... 지금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겠지만 그분이 아마 사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일의 열쇠를 쥐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날 탐정이 말해준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인적이 드문 곳에 있는 조용한 전통 찻집이었어요. 저는 1시간이나 일찍 나가 냉수를 연거푸 들이켜며 상대를 기다렸습니다. 남편 뒤에 사람을 붙인 그 의뢰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일지 아무리 생각해도 감이 잡히지 않았죠. 잠깐씩 겁이 나기도 했어요. 혹시 남편한테 원한을 품을 사람이 저를 만나 해코지라도 하려는 거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지난 행적을 알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게 설사 위험한 일이라고 해도 뿌리칠 수 없었죠. 그게 죽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들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렇게 찻집에서 기다린 지 1시간 남짓 지났을 때 문이 열리고 안으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30살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는데 단정한 셔츠 차림에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 사람이 제 앞에 서더니 한참을 말없이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저 역시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홀린 듯 그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로구나. 그러자 상대도 눈물 맺힌 눈으로 대답하더군요. 네, 어머니, 저예요. 30년 전에 그 집에서 사라진 그 아이요. 어머니 아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어요. 그 청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3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한 번에 그 아이가 제가 낳은 아들임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늠름한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이 남편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빚 때문에 자신을 버린 아버지의 얼굴을 그대로 닮은 아들이 스스로 어미를 찾아 그곳에 나타난 겁니다. 아들은 펑펑 우는 저를 향해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며 말했어요. 이게 저를 데려오고 가장 처음 찍은 사진이라고 들었어요. 저 어릴 때 모습 기억하시나요? 눈물로 흐려져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제가 장롱 위에 올려놓고 꺼내보던 아들의 100일 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의 사진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죠. 세상에, 세상에! 그 말밖에는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죽은 줄로만 알고 강가에 앉아 목 놓아 이름을 부르던 아이가 그 순간 제 앞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죠. 저는 온몸을 떨며 울다가 겨우 눈물을 삼키며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우리가 지어준 이름은 민우였는데. 그럼 그렇게 불러주세요. 지금 전 예전에 어머니가 낳으신 민우로 이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혹시 그 사람의 뒤를 밟아달라고 부탁한 게? 제 말에 아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길고 긴 그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전 얼마 전까지 키워주신 그분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시고 작년에 어머니마저 암 판정을 받으셨죠. 그런데 몇 달 전에 임종을 앞두고 제 손을 붙잡고 다 털어놓으셨어요. 용서를 구하고 싶다면서. 용서? 네. 그때는 자식이 없어서 눈이 멀었다면서 저를 데려올 때는 부모가 다 죽어 혼자 남은 아이라고 들었다고 하셨어요. 나중에야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 아이였다는 걸 알게 됐지만 이미 정이 들어 저를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를 키우며 행복했지만 남의 행복을 빼앗았다는 죄책감에 평생 괴롭게 사셨다고 했어요. 저는 남들이 보는 것도 잊은 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눈물을 참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아버지랑 어머니가 같은 마음으로 저를 팔아넘기신 줄 알았어요. 근데 조사 과정에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탐정님이 어머니가 당하신 일을 다 조사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제가 죽은 줄 알고 사셨다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면서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앞에 앉은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사서 아버지 뒤를 밟았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아들은 저도 남편과 한통속으로 자기를 팔아넘긴 어미였을지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때 문득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 저는 얼른 가방을 뒤져 손수건에 곱게 쌓인 무언가를 탁자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걸 한번 봐줄래?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찧어서 만든 베네저골이란다. 애가 떠났다고 생각하면서도 차마 버리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그 탐정한테 네가 살아있다는 걸 듣고 매일 가지고 다녔어. 어디서 어떻게 널 만나더라도 꼭 보여주고 싶어서.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 저고리를 들어 손바닥 위에 놓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다. 난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거 하나로 너무나 말할 수 없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니까. 그러자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어깨를 떨며 격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아들의 손을 잡고 말을 이어가기 어려울 만큼 오열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아이가 살아온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는 의대를 나와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번듯하게 자라준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목이 메어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탐정까지 고용한 건 제가 왜 버려졌는지, 정말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전 그 일에 관련된 사채업자한테 끌려다니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30년이 넘게 속아 살아온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도저히 아버지라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다짐하게 됐어요. 민우야, 주변에서는 존경받는 공무원인 척 가면을 쓰고 살았다면서요. 어떻게 자기가 낳은 아이를 돈에 팔아먹고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생각이니? 변호사한테 알아봤는데 30년이 지난 사건이라 법적으로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대가는 치르게 하고 싶어요. 자기 자식까지 팔아치우면서 지키려고 했던 게 있잖아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목숨처럼 지킨 건 돈도 자식도 아닌 자기 이름 석자였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손님이 온다고 일러두고 딸아이 내외도 불렀어요. 초인종이 울리고 제가 문을 열자 아들이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남편이 고개를 들다 그 얼굴을 보고 사색이 되는 게 보이더군요. 당신 누구요? 그 물음에 아들이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당신이 팔아넘긴 그 아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라는 거야? 여보, 이 사람 누구야? 당신이 아는 사람이야? 전 그런 남편을 향해 또박또박 말했어요. 당신이 부잣집에 팔아넘긴 우리 아들이잖아. 열병으로 죽었다던 그 아이가 이렇게 살아 돌아왔는데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귀신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을 치다가 탁자에 걸려 주저앉았습니다. 딸아이는 영문을 몰라 저와 아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죠. 그때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남편 얼굴에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혼 서류야. 나 이제 당신하고 같은 밥상에 하루도 더 못 앉아. 여보, 그땐 어쩔 수가 없었어.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와서. 도박빚 때문에 자식을 팔아놓고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질러 놓고 멀쩡한 낯짝으로 30년을 살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린 다 사채업자 손에 죽었어. 애도 부잣집에 들어가서 잘 살고 우리도 잘 지냈잖아. 뭐야?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잘난 척하더니 뒤로는 도박에 빠져서 애까지 팔아먹어놓고 아직도 할 말이 있어? 제 말을 들은 딸이 충격받은 얼굴로 입을 틀어막았고 사위 역시 놀라서 얼굴이 허옇게 질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후배들 앞에서 원칙이 어떻고 신의가 어떻고 잘난 척하던 그 입이 그 순간엔 옴짝달싹도 못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딸아이는 사흘을 알아누웠어요. 충격받은 아이에게는 미안하지만 그 아이도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인간인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딸은 남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 뒤 남편과 한통속이 되어 아들을 팔아넘겼던 그 사채업자는 처벌받았습니다. 비록 30년 전 일은 공소시효가 지나 손댈 수 없었지만 몇 달 전부터 남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늙고 병든 몸으로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면서도 그 사람은 끝까지 남편을 물고 늘어졌어요. 자기 혼자 한 일이 아니라고, 애를 넘긴 건 저희 남편이라며 어떻게든 얼굴 들고 살 수 없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죠. 그리고 정말 그 사실은 거짓말처럼 주변에 퍼졌습니다.
혼자만 처벌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은 사채업자가 지인들을 동원해 남편이 일하던 시청과 동네에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시청 후배들이 먼저 등을 돌렸고 남편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치켜세우던 사람들도 모두 혀를 찼어요. 남편은 결국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됐고 그 무렵 이혼도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저는 재산을 정리해 나눈 몫을 들고 그 집을 나왔어요. 30년 넘게 산 집이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8개월쯤 지난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죠. 남편이 아무도 모르게 유명을 달리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발견됐다는 기겁할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 혼자 작은 아파트로 이사해 살았는데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오지 않고 은둔 생활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몇 달째 관리비가 밀려 집으로 찾아간 관리사무소 직원이 인기척이 없는 걸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더군요. 집안의 모습은 참담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술병이 방바닥에 널려 있고 그 가운데 남편이 쓰러져 있었다고 했어요. 그토록 명예로운 삶을 원하며 겉과 속이 다르게 살아온 남편은 결국 아무도 찾는 사람 없이 쓸쓸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자신의 지난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겁니다. 장례는 가족끼리 조용히 치렀습니다. 다들 등을 돌려 빈소를 찾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 많던 후배도 봉사단체 사람들도 남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던 사람들도 한 명도 오지 않더군요. 남편의 죄를 생각하면 여전히 이가 갈렸지만 그래도 눈물은 펑펑 쏟아졌어요. 30년을 함께한 정 때문이었냐고요? 아니요. 남편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에 대처하는 자세가 사람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전 그때 똑똑히 확인하게 됐어요. 남편이 처음 도박에 빠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함께 고민했다면 그런 쓸쓸한 마지막을 맞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양심을 버리고 명예와 돈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만 겁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고 저는 지금 아들이 사는 동네 근처에 터를 잡고 자주 얼굴을 보며 30년 동안 놓친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마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번 저지른 죄는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제 발로 걸어나와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제 사연과 함께 하신 모든 분은 작은 잘못이라도 용기 있게 꺼내놓을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